오늘 낭독할 책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입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파트 1, 내 몸과 근육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 파트 2,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고 있다. 파트 3, 여가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파트 4, 근육 운동으로 통증 해결하기. 파트 5, 근육 운동으로 만성질환 관리하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근육이 빠지고 있다.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남성 7%, 여성 10% 정도였는데 국내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 남자 12.1%, 여자 1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최근에는 65세 노인 중 약 70에서 100만 명이 근감소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 중 14.9%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2067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46.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질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화로 인해 조직과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골격근과 근력의 감소입니다. 골격근의 양은 40대 이후 연간 약 0.8에서 1% 정도 감소하며 70대 이후의 노인은 더 급격하게 10년 동안 약 1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신체 조성 및 기능의 변화를 근감소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살코기를 뜻하는 사르코와 결혈을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최근 들어 노화가 진행하면서 특별한 병적 문제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동 능력 감소, 보행 기능 감소, 낙상 위험 증가와 같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대사 기능 장애 및 다양한 만성 질환 등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나 독립성이 낮아져 신체 활동의 감소에 따른 여러 질병을 야기하여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근감소증과 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남성 7%, 여성 10% 정도였는데 국내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 남자 12.1%, 여자 1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최근에는 65세 노인 중 약 70에서 100만 명이 근감소증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수치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의료적, 경제적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감소증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질병입니다.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하나?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과 신체 체격이나 생활습관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 그룹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지 근육량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근감소증을 진단하였으냐? 현재는 근육량뿐만 아니라 근력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방법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지 골격근의 근육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은 대상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의 체격을 보정하여 평가합니다. 근육량 평가. 근육량 측정은 골밀도 측정에 사용하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 또는 인바디로 잘 알려진 생체 전기 임피던스 측정 기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위해 사지 근육량 감소의 기준은 DXA로 측정 시 남자 7.0kg보다 조금 작다. 여자는 5.4보다 낮다. BIA로 측정 시 남자는 7.0보다 낮다. 여자는 5.7보다 낮다. 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게 양력계로 측정이 가능한 양력 측정을 통해 시행합니다.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는 남자 28kg 미만,
여자 18kg 미만일 때 근력 감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 근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하며 교육을 받은 평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력은 종아리 근육량과 일치하며 하지 근력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로 양력을 사용합니다. 양력을 측정할 때에는 양손에서 각각 최소 2번 최대 양력을 측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취합니다. 신체 수행 능력 평가 1. 보행속도. 평소대로 걸을 때의 보행속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지표입니다. 보행속도의 기준은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 남녀 모두 동일하게 1.0m/s 미만인 경우에 보행속도가 느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에 0.8보다 상향 조정된 겁니다. 보행속도는 시작점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하는 방법과 1에서 2m 전부터 걸어오기 시작해 시작점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후자의 보행속도가 더 빠르게 측정됩니다.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는 1에서 2m의 가속 구간을 둔 무빙 스타트를 권장하며 가속 구간을 포함해 총 6m를 보행하는 동안 가속 구간을 제외한 4에서 5m의 거리를 걷는 동안의 보행속도를 측정합니다. 2회 평소 걸음으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속도를 측정하려면 6m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는 6m 보행속도 외에도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와 간편 신체 기능 평가를 측정해도 무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편 신체 기능 평가는 3m 보행속도, 균형 의자에서 5회 일어나기로 구성된 평가 방법입니다.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대상자가 무릎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가슴에 모은 상태에서 5회 연속해서 가능한 빨리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 반복하게 하면서 수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는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에 걸리는 시간이 12초 이상일 때 신체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가 근감소증 진단법 1. 종아리 둘레 측정. 탄력성 있는 줄자를 이용해 종아리의 가장 넓은 부위를 재는 방법입니다.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에 수축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측정할 때보다 서서 측정할 때가 종아리 둘레가 작은 경우가 많고 오른쪽보다는 왼쪽 종아리 둘레가 조금 더 작은 경우가 많아서 왼쪽 종아리 둘레를 선 자세에서 측정합니다.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미만, 여자는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동을 하나? 근육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은 관절 고정, 자세 유지, 운동 그리고 열 발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우리 몸의 구조물입니다. 근육은 신경의 자극에 따라 짧아지고 굵어지면서 수축하고 자극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이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육은 크게 골격근, 심근, 평활근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골격근은 우리가 주로 움직이고 제어하는 근육으로 뼈에 부착되어 몸 운동을 조절할 수 있고, 심근은 심장에만 발결되는 근육으로 혈액을 혈관을 통해 몸의 구석구석으로 이동시키고, 평활근은 위, 방광, 혈관 같은 내장이나 관을 둘러싸는 근육입니다. 근육의 첫 구성 단계는 가는 잔섬유와 굵은 잔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잔섬유는 액틴,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이라는 3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굵은 잔섬유는 미오신이라는 하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오신의 머리 부분과 액틴은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들은 마치 손가락 깍지를 끼듯이 맞물려 형태입니다. 이는 잔섬유들은 근원섬유, 근육섬유, 근육다발이라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육이 되는 겁니다. 근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힘을 근육장력이라고 하는데, 수축은 근육장력의 생산 과정으로 ATT가 많이 필요하고, 이완은 수축에 의해 생성된 근육장력을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근육의 수축 이완은 크게 신경, 근육 이음부, 흥분, 수축장 물림, 그리고 수축 이완주기라는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어떤 원리로 커질까요? 바로 손상을 통한 재생 과정을 거치면서 근육이 커집니다. 근육은 수많은 가닥의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을 통해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상처를 입으면 새살이 돋듯 근섬유가 손상되면 근처에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몰려와 손상된 근섬유에부터 융합이 됩니다. 마치 집을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위성세포가 새롭게 집에 뼈대를 지으면 단백질이 콘크리트로 주변을 보수하면서 더 크고 튼튼한 집이 되는 원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에 자극을 주고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 이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근육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 재생에는 약 3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이 되는 도중에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 후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발생 기전과 위험인자는 무엇인가? 근감소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노화, 신체활동 및 단백질의 부족, 호르몬의 영향 및 스트레스 등입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근육 생성을 만드는 줄기세포의 일종인 성상세포가 노화되고 퇴행성 중추신경질환 또는 운동신경의 손실 또는 기능 약화, 신경근 접합부의 활성도 감소, 내분비계 호르몬 변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감퇴, 비정상적인 마이오카인의 활성, 식사량 감소와 활동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근감소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떤 사람한테 잘 발생할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더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음, 수면시간 부족, 신체 활동량 감소, 치아 개수나 기능의 부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서는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근감소증 선별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며, 특히 최근에 신체 기능이 나빠진 경우 1개월에 5% 이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장애가 있을 때, 잦은 낙상, 영양 부족, 만성질환이 있을 때는 꼭 근감소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근육량의 감소는 근육세포의 크기나 줄거나 골격근의 단면적 부피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체력, 즉 심폐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등의 기초 체력을 저하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량을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이 책을 이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를 이제 시작을 할 때 저는 보통 이 독서와 함께 혹은 또 이제 명상, 따로 명상을 어디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공간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전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근육혁명 책을 읽어보면서 또 느낀 것은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부쩍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근육 운동이요. 저도 예전에 비해서 근력이라던가 이 골격근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 여성분들 보통 다이어트 때문에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말 근육 운동이다, 근력 운동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낭독을 해보았습니다.